두 번째 신화에는 이제 삼국유사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유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 기이담부터 괴기담, 충효담, 그 다음에 뭐 종교에 관련된 거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민간, 대중, 그리고 민중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삼국 이야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이야기를 왜 사유라고 안 하고 유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제 정사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팩트에 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승자의 기록,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기, 역사 사자에 기록할 기라면 왜 유사라고 했을까? 유자는 남길 유, 역사 사자.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라 남겨놓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코로나19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뭐 확진자 몇 명, 뭐 밀접 접촉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계, 거의 대부분 숫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사실 각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거기 안에서도 슬픔, 기쁨, 그 다음에 안타까움, 고통, 상처, 즐거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소외되거나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담아주는 일, 그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사는 남김으로써 역사가 되는 것. 그래서 삼국유사는 남겨짐으로써 예전에 우리의 인류의 어떤 시조의 어떤 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공동체 의식과 어떻게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하나 되새겨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 안에는 어떤 그 시대,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그때 그곳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욕망이나 의식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거듭하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나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유형과 패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이야기, 개별 국가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신화 원형이라고 하는 건 묘한 어떤 교차하는 지점. 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A라고 하는 신화를 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하잖아. 근데 어떻게 역사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할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심성,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것들이 이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지금 국가와 국경으로 나누고 있지만 예전에 어떤 교역이나 문화의 어떤 그 서로 왕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전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겉하지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겉하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미추왕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문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하지 이야기는요, 괴물을 퇴치한 신라의 궁사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궁사, 무언가 딱 떠오르시죠? 일단 괴물과 관련된 괴기설화 이야기인 동시에 괴물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우리 게임 서사 정말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 게임 서사뿐만 아니라 요괴 영화, 뭐 드라마, 그 다음에 괴물과 관련된 판타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궁사. 뭐가 떠오르세요? 국선도, 화랑도. 그리고 그때 신라의 어떤 궁사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아주 뛰어난 궁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문화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라의 궁사 활살 쏘는 사람이 겉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너무너무 있죠. 그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잘 쏘는 쿠피트도 그 한 발을 잘못 쏘서 참 다행인 거죠. 사랑을 때로는 다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즐거운 게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활에 대한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겉하지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강주 지역의 어떤 유력한 인물, 그러니까 강주가 저쪽 해안가 이 부변에서 이루어지는 강주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겉하지를 하늘의 별자리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겉하지라고 하는 게 인물인지 아니면 그리고 그때 당시 신라의 가장 중요한 그 상대국은 당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당나라와는 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볼 때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와 관련된 또 설하겠구나, 이야기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상 무역을 하거나 그럴 때 나치판 역할을 하는 게 하늘의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겉하지를 하늘의 별자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하지는 왕거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왕거인 이야기와 겉하지 이야기의 결합이라고 해서 계층 간 연대와 화합을 통한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극복담,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의기투합,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화면으로 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진성여왕 시대에 아찬 양구는 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백자의 해적이 그 진도를 맡고 있다는 말을 듣고 궁사 5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호도에 도착한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점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섬에 신지, 그러니까 신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못에 그 불이 이렇게 차려놓 제물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또 현몽이 나타나는 거죠. 노인이 나타나고 그럴 때 공에게 말하기를 활 잘 쏘는 한 사람을 이곳에 이 섬에 남겨두면 순풍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일을 좌우에 알리고 물어보았는데 누구를 남겨두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궁사 50명을 뽑았잖아요. 거기에 목간에 각각의 50명의 궁사 이름을 써서 바닷물에 감사합니다. 가라앉는 것으로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군사 가운데 겉하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물속에 남아서 그 한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순풍이 불어서 배가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하지가 걱정스러워하고 그리고 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이제 못해서 나와서 나는 바로 서해의 약이다. 어떤 한 사미가 해뜰 무렵에 하늘에 와서 탄이나를 외우면서 이 못을 세 바퀴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에 떠오른다. 근데 그 사미가 내 자손들의 간장을 다 모두 파먹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부하고 딸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또 올 텐데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또 그럴듯하죠. 그래서 활 쏘는 일이야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도와주겠다. 명을 따라하겠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제 감사하면서 사라졌고 겉하지가
기다렸다가 이제 삼위가 동력이 밝게 올 때 주문을 외면서 노인의 간을 빼먹으려고 할 때 겉하지가 활을 쏘서 삼위를 맞추니까 즉시 늙은 여우로 변해서 땅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요괴의 변신술, 그리고 활 쏘는 겉하지의 어떤 능력,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뒤 그 삼국유사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의 버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딸을 꽃으로 변신을 시켜서 겉하지의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헌화가도 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뭐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성인지 감수도 때 안 해야 되지만 보통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예전에 그 삼국유사 이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연의 어떤 자연물,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인간에게 비유하거나 은유화하면서 상징화하는 작업이다. 근데 그것이 계속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기록과 기록, 문학과 문학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아키타입, 원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는데, 헌화가에서도 지나갈 때 저 예쁜 수로 부인이 저 예쁜 꽃을 따주세요. 뭐 이럴 때 그 꽃이라는 의미, 물론 이제 이상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다운 여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럴 때 이 노인이 그 꽃을 그 딸을 하나 남은 딸을 꽃으로 이렇게 변하게 해서 겉하지의 주머니에 넣고 당나라에 다녀와서 소임을 한 후에 나라로 돌아와서 그 꽃이 딸로 다시 변신을 해서 겉하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까 그 원형,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이상향, 그리고 행복한 해피엔딩,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하지 이야기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나 그 해상무역이나 신라의 상황, 그 다음에 꽃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활 쏘는 일, 그 다음에 괴물이 다시 여우로 변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티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맥락 안에서, 그리고 지하 퇴치설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는 비슷하게 어떤 액골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겉터지설화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겉터지 이야기 스토리를 크게 이렇게 8가지의 문장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고요. 이렇게 8가지 항목의 요소의 뼈대, 프레임은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자의 그 예술가들의 어떤 안목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현대의 부분에서 변형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걸 현대극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신라로 그 여성을 꽃으로 만들지 않고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활 잘 쏘는 사람 겉하지를 뭘 잘하는 사람으로 해놓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겉하지를 남성으로 안 하고 여성으로 할 때 그러면 그 하나 남은 딸, 그 딸을 꽃송이의 여인이 아니라 어떤 남자로 변화하게 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원형이 가지고 있는 재미, 상상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겉하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겉하지라는 이 사람은 정확히 몰랐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이미 선생님들 안에 신화와 원형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 우리의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삼국유사가 스며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하지 이야기가 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충량전만 해도 이게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그때 판소리나
아니면 그때 그 마당에서 그 이야기되는 것들은 구전이거든요. 구술. 코와 입으로 이야기하는 구술인데 나중에 그게 판소리 개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로 만들어지면서 그 이본이 뭐 거의 100 몇 개가 된다고 하죠. 이본이라는 건 뭐냐면 원본이 근데 그럼 원본이 뭐냐? 원본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다 이본인 동시에 다 원본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구술하는 사람의 심정, 만약에 너무너무 막 기쁠 때 하는 그것과 속상할 때 할 때와 약자의 심정에서 있을 때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그걸 이야기할 때는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본에는 그때 당시에 그 생각,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빼지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변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이본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이제 신화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신화 원형이 가지고 있는 반복하면서 확장하면서 그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히고 또 활용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요. 거타지 이야기는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고려. 그리고 이때의 그 직업은 신라의 궁사예요. 근데 거기는 늙은 여우가 나오고요. 근데 그리고 그래서 이건 기이담입니다. 기이함. 근데 이 그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거태지 이야기가요. 조선 후기 18, 19세기에 가보면 유몽인의 어우야담, 유몽인이 이제 야담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연의 삼국유사와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기록자들 그리고 일연이나 유몽인 같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면 옛날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읽을 수 있는 이유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로서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는 이유겠죠. 근데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가지 프레임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겉하지 이야기가 화포장 이야기로. 화포장은 뭐냐면 총이나 대포를 만드는 사람. 아, 여기서 벌써 직업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기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일연의 삼국유사는 총이었는데요. 유몽인의 총이 아니라 활이었는데 유명인의 어우야담에 와서는 포 혹은 총 이러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라의 궁사였다면 지금은 조선의 화포장이고요. 그때는 늙은 여우였는데 여기에서는 큰 이무기로 바뀌어요. 여우보다 이무기가 더 크고 괴기스럽고 또 무서움을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더 강도가 세지고 확장되고 늙은 여우에서 이무기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재미있는 부분은 여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무기는 판타지거든요. 이무기를 누가 본 적이 없어요. 이무기의 가장 아름다움의 총체는 용이잖아요. 근데 그 용이 되지 못한 그 이무기가 얼마나 한을 품었겠어요. 큰 이무기가 여기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괴물 퇴치하고 본곡으로 귀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거타지의 이야기는 기이담,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하고 기이담이라면 화포장위에선 정부담입니다. 불을 축적하는. 그래서 큰 이무기를 잡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화포장은 큰 포상을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정부담이 되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시대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조선 후기는 실학사상이 그리고 실사구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조선 후기의 사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이담이거나 어떤 뭐 정의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가 축적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 화포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화포장 이야기는 겉하지 이야기와 거의 구조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을 퇴치하고 미인을 얻은 설화 속 기이담이 괴물을 퇴치하고 큰 불을
획득하는 설화 속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그러면 21세기에 겉하지 이야기하고 화포장 이야기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공간은 제가 볼 때는 우주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이무기와 늙은 여우는 외계인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기이담과 정부담이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허무담? 아니면 우주담?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개인 지금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내서 지금 우주에서 지금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 중국,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지금 우주 정거장에서 땅 나누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SF든 아니면 이야기든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겉하지 이야기, 화포장 이야기, 21세기 겉하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추왕과 김유신 이야기인데요. 그 김유신 장군은 신라 시대 그 통일 삼국을 신라를 이루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김유신 이야기 자체에도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김유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뭐 명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을 치는 이야기,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추왕과 김유신 이야기에서는 김유신 장군이 죽은 후에 무덤에서 계속 울음소리, 곡소리가 나오는, 호소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그 무덤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중년등으로 불어갔고요. 그 속에 진동하는 소리, 곡하며 오는 소리, 호소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이런 그 김유신 장군이 공훈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미추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추왕이 꿈에 나타나서 김유신 장군이 미추왕에게, 내가 이렇게 공헌을 했고 이렇게 많은 그 공을 세웠는데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막 이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미추왕이 얘가 가니까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를 위무하고 떠나지 말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김유신 장군이 끝내 허락하지 않고 회오리바람도 이내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해공왕이 대신을 보내서 사과하고 은전을 내려서 명복을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추왕과 김유신 이야기 이 부분에서 삼국 통일을 했던 김유신 이야기는 그때 당시는 충신이었지만, 고려 시대를 지나서 그때는 불교 지나서 이제 유교 조선 시대로 가게 되면 사상이 바뀌고, 그때는 그러니까 축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상으로 변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김유신의 어떤 무덤과 김유신의 그 공을 역사에서 빼버리자라고 하는 막 읍소가 계속 이제 그 당시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김유신 장군은 나라 공훈을 세웠고, 자기와 아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죽여서, 그 명마를 죽여서까지도 어쨌든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의 소망이, 그 어떤 의견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한국 선생이 보면 김유신은 지계서사와 영험서사가 혼용되거나 또는 경계에 서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김유신은 지계서사와 영험서사 그리고 전기서사를 횡단하며 초기의 서사인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미추왕과 김유신 이야기의 버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호국, 요즘에는 뭐 안전, 뭐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국과 정의에 대한 그 메시지, 시대적으로 아무리 자유와 민주주의, 뭐 그 개인성 이런 게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 호국이나 정의의 부분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공동체의 가치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미추왕과 김유신 이야기는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우야담이나 심지어는 근대 초기에 개화기 때 김유신 관련한 역사소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광수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대의
역사 전기 소설을 쓰는 연극을 하는 작가들에 의해서 김유신은 계속 소환이 되고 문학적으로 호명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김유신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전기성, 그 다음에 호국, 정의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 이어왔고 어떤 형식으로인지 그걸 활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